예, 반갑습니다. 동양미래대학 겸임교수로 있는 김수입니다. 오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이 노인과 청년을 하는 아산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차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이 청년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가속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쭉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직업들이 생성이 되고 또 소멸되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급격한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3시간짜리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끼더라도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고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시간이 한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리십니까? 네.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제4의 물결의 자동주라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그리고 기본소득,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같이 한 바 있고요. 1990년대에 과학 역사라고 하는 과학사 책을 번역해서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정보통신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쭉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벤처 사업으로 광통신 장비를 개발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강연들을 지난 몇 년 전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약간의 이제 공부하고 있는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할 건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려보면 이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변화는 세계화, 글로벌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 또는 산업화, 그 다음에 또 무한하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는 무한성장 시대, 그리고 핵가족화, 그 다음에 도시화, 이런 어떤 무한히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급기야는 환경 파괴의 결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동의 인구의 90%가 지금 이제 감소가 되고 그래서 거의 항공업계는 지금 거의 도산 지경이 이제 이르렀고 앞으로 세계 여행은 이제 거의 꿈을 꿀 수 없을 정도로 각국이 국경을 이제 닫게 되는 상황이죠. 또한 무역도 지금 이제 한 30% 정도 이미 급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이런 어떤 추세가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 15%가 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가장 모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한다 그래서 아직 피부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IMF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능가하는 경제 공황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뉴 노멀 또는 뉴 컨택트 이런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어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 WEF의 그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혁명의 규모, 범위 그리고 복잡성을 미뤄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보다도 다르다면서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속도에서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범위와 깊이는 경제, 기업, 사회, 이해, 빠른 속도로 변해 나갈 것이다. 그 변화는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혁명적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산이 낳은 인물, 대표적인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과 그다음에 장영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그 한국 과학기술 전통에서 매우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뭐 아산학 입장에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 굉장히 길지만은 이 부분들은 좀 짤막하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첫 번째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그 과학기술의 전통은 사실 유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전통이 많은 기록에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실되었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 수나라 당나라 이래로 외적의 침입이 워낙 많았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사라짐으로써 사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세계사적으로 보겠다 한다면은 가장 인류사의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과학기술 전통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꼽힌 것이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거북선이라든지 또는 뭐 장영실 세종 때 장영실의 어떤 천문 분야 또는 여러 가지 그 기술 관련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과학기술의 전통이 결국 그 우리나라의 현재 그 IT 강국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반도체 강국, 조선, BTS, 뭐 기생충 등 한류 문화 또는 코로나19 때 우리 코로나19에서 우리 K 방역이라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모험적인 어떤 그 대처 능력을 보여줬고 이런 어떤 대처 능력에는 이런 어떤 우리 한반도 과학기술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그 한반도 과학기술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원전에 가장 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의 성과는 이 다뉴세 문경이라고 하는 이 국보 141호의 그 청동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 끈을 묶는 이 뉴가 두 단유가 있고 그리고 이 청동 부장포 같이 묶여져 있는데 이 21cm짜리의 그 청동 거울 안에 무려 그 0.2mm 단위로 그러니까 만분의 2cm 단위로 그 초정밀하게 무려 13,000개의 그 원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밀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정밀도를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사실은 그 재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이러한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당시에 찾아볼 수가 없는 국보급 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세 문경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기원전에 이미 한반도에 엄청난 그 청동기 문화 또는 이런 어떤 철기 문화, 과락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증명하고 있는
어떤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천문 분야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최고의 천문학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 위에 이렇게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천문도이기도 하고 이 천문도를 그리는 이러한 어떤 그 고인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인돌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그 굉장한 어떤 그 천문 분야에서 그리고 그 고인돌 문화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그래서 그만큼 오래된 우리가 그 과학기술의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최고의 촉각 선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당나라 때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이거를 그 대동강에다가 이제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탁분을 그 조선 초에 태조가 복원을 해서 천상 그 고구려 때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재현했는데 이것이 그 지금 여기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이 비석으로 이제 발견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서양에서의 별자리가 1467개의 별이 있어갖고 그 서양의 별자리보다 무려 88개나 많은 지구상에서 그 당시 그 현존하는 가장 그 최고의 어떤 그 천문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천문 분야의 어떤 그 전통이 굉장히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신라의 나침판이라 그래서 인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이 나침판은 사실은 신라에서 기원된다고 합니다. 이 나자는 이제 신라의 나침이라 그래서 신라의 특산품으로 이 당시 이 중국에서 많이 이제 수입했던 특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그 인쇄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무구정강 다나리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계 최고의 석가탑에서 이제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최고의 이제 목판 인쇄 또는 이제 뭐 코텐베르크의 뭐 금속 그 활자보다 빠른 그 직지신경 요체가 또 청주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이 목판 또는 그 금속 인쇄술에서는 뭐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산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장영실의 그 발명품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많은 이제 발명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은 사실 자경루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10,000원짜리에도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자경루는 현대 제가 이제 로봇 자동화 분야에 있지만은 로봇 자동화 공학에서도 구현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아산에 있는 박물관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동작 원리가 아직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경루의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은 이 물 항아리에서 물이 쭉 들어오면서 이 수력에 의해서 구슬이 떨어지면은 이 구슬이 이 자경루에 이제 종도 치고 북도 치고 그다음에 12마리의 동물들이 이제 이 종을 치게 됩니다. 시간에 맞춰 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를 12시간에 나눠 갖고 이제 뭐 자시가 되면은 뭐 쥐가 나온다든지 축시에는 이제 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12가지 동물들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경이라 그래 갖고 통행 금지를 알릴 때는 28번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 33천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래서 28회의 타종을 하고 그다음에 통행 금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33번에 종을 쳐서 33천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 그래서 33번을 종을 친다든지 그래서 이 아주 정밀한 이런 어떤 그 장치를 지금 현대에서 재현하기가 어려운 이런 어떤 장치들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쥐가 나서 이렇게 북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나타나서 시간을 알려주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자동화 기술의 어떤 결정체죠. 지금 이 전자적인 어떤 자동화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지 사실은 이제 이런 전통에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그 로봇 현황이 이제 6위지만 세계 로봇 밀도에서는 1위인 지금 현재 그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로봇 분야에서 그래서 이 로봇은 이제 알다시피 저희 세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통들이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강국으로 전 세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배경에는 우리 아산이 이제 아산이 이제 외가인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북선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창안한 이 해전용 이 잠수 전투함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이 편편한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물살이 빠르고 그다음 방향 전환이 요청이 굉장히 필요한 또 그래서 해전에 굉장히 적합해야 된 어떤 이런 판옥성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충공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것을 이제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객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학 모양으로 이렇게 이 진을 치고 일본군은 이제 그러니까 바닥이 이제 뾰족하게 이런 배로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방향을 틀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쭉 하객진을 치고 돌아가면서 대포를 쏘는 거죠. 1km 정도 밖에서 일본군의 어떤 전함을 향해서 한 포를 쏴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제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거북선과 같은 이런 기술들, 제조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오늘날 이런 어떤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 조선 업계 1위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의 나무에 보게 되면은 우주연문장전산고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게 되면 실학자인 이규현 선생이 쓴 건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가 진주성에 직접 날아가서 사람을 태워서 뭐 탈출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성 밖으로 30리까지 이제 비행을 해서 나갔는데 이 당시에 그 비행 기록을 보게 되면은 어떤 화약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력을 이용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의 비행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은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보다는 비행거리가 최초 46배나 길고 무려 기간을 보기엔 300년이나 앞선 근대적인 어떤 그런 비행기였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이것을 러시아의 과학자인 조선 이 비행기 과학자인 이 분이 이런 어떤 조선의 비행기 이봉섭이라는 분이 조선의 비행기 다시 하늘을 날다라는 이 책을 써서 이런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비행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오늘날 이제 몇몇이 이제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 이게 보면 징비록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 이제 번역을 한 부분인데 징비록에 보게 되면은 징비록이라는 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서해 유성령이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옛 아픔을 일단 기억을 해서 경계해서 앞으로는 다시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을 겪지 말자라고 썼던 책인데 이 징비록 중에 보게 되면 이 경상 자병사 박진이 경주성 아래에서
비격 진천내를 발사해서 성 안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렇게 공이 떨어지니까 이 왜군들이 와서 이게 뭔가 구경하다가 갑자기 그게 폭발을 해갖고 한 30여 명이 즉사하고 맞지 않은 사람들도 안에 다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 이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이 해군에서는 바다에서는 이제 거북선이었다면 육지에서는 이 비격진천로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비격진천로가 지금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화포를 만들었던 이장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기를 참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200m 정도를 이렇게 쏴서 날아가면 그게 한참 있다가 마치 수류탄처럼 시간이 돼서 그 안에 이제 그 심지가 타가서 들어가고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쾅 터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수류탄을 이제 포에 쓰는 수류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포로 쓰는 한 무게 한 60kg 정도 되는 그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리 한민족이 그 아산이 낳은 어떤 뭐 장영실이라든지 또는 이충몽과 같은 분의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반도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코로나19 이후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고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과학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말은 어떤 정상적인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어떤 퍼즐, 항상 풀려졌던 퍼즐이 새로운 퍼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퍼즐을 풀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는데 그 모델을 토마스 쿤은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그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그 탕무혁명이라 그래서 이 은나라의 탕왕이 한나라의 거랑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또 주나라의 무왕이 그래서 그 새로운 왕 한나라를 물리치고 은나라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만든 역사혁명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무왕과 탕왕을 지출해서 탕무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정치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그 변혁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서양에서는 레볼루션이라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의 어떤 대변혁을 의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그 과학혁명 또는 산업혁명에 그 접합해 쓴 것이 이제 엥겔스, 프리드리스 엥겔스, 마르크스와 같이 활동을 했던 프리드리스 엥겔스가 영국에서의 노동 계급의 조건이라는 말에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됐는데 이러한 말들은 특히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와 더불어서 이 혁명이라는 말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어떤 이 혁명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그 4차 산업혁명의 발생 원인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그 우리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이 IT 또는 뭐 이런 인공지능 또는 이와 같은 이런 이 시대적 조류에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어떤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기술자로서의 그 이런 과학기술의 큰 혁명적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이 얘기처럼 어떤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술과 인문학의 그 결합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 또는
초인본주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 상상력들이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과학기술의 혁명을 이끌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1965년 제가 한 5살 때 그린 만화인데 여기 이정문 화백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 뭐 저희 제가 90년대에는 뭐 우리 동네에 뭐 TV 하나 본 적이 없는, 제가 10살 때까지 거의 TV를 본 적이 없는데, 흑백 TV조차도. 이때 한 5살 때 쓴 그 만화에 의하면은 이 서기 2000년대가 되면은 여기 같은 어떤 발전이라든지 태양열 발전 주택이라든지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전자신문, 전기자동차, 뭐 가사 도우미 청소 로봇, 뭐 원격 강의, 원격 진료, DMB TV, 화상 통화, VOD 요리 강좌 뭐 등등 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 한 70년 정도 이후인 지금은 이것들이 60년 정도 된 지금은 그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즉 사실은 과학자가 어떤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문학자 또는 예술가들이 그렸던 상상력이 지금의 어떤 과학기술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관계에는 사실은 그 같은 맥락에서 마치 자연의 이치 안에 인간과 자연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인문학과 과학기술, 천지자연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과 같이 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예술, 과학, 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통습이 돼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견됐다. 여기 보시면 이런 원들이 쭉 나오죠. 각 분야에서 예술 분야의 여러 분야들 또는 IoT 분야의 뭐 빅데이터 또는 이런 여러 많은 분야들의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아까 토마스 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혁명적인 발전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또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전하는 것들은 마치 이제 이 서서히 그냥 계속 서서히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두점 평형 이론 이라 그래갖고 피리오드, 그러니까 구두점이죠. 우리가 문장의 마침표 피리오드 오브,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처럼 그러니까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그 평행이 쭉 진행이 되다가 짧은 기간, 여기 보게 되면 한 1만 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어떤 종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들이 어떤 우리가 진화에 있어서 새로운 종이 발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쭉 튀어난다는 것이 구두점 평형 이론인데, 이러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어떤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인류사에 보게 되면은 뭐 질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가량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당시 한 4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 중에서 한 1억만 명이 전 세계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페스트 흑사병으로. 그 이후로 14세기 이후로 갑자기 르네상스가 이제 꼽혀지게 됩니다.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요새 최근에 어떤 이런 코로나든지 이런 역병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기술 발전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격변기가 되게 되면 어떤 뭐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문명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19는 많은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이제 새로운 방식의 어떤 뭐 비접촉이라든지 비대면 문화라든지 오늘 강의도 지금 이렇게 지금 학생들은 집에서 있고 우리 이제 따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어떤 극기한 변화가 되게 되면 이제 비대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들이 발생이 되고 이 온라인 그러니까 이 비접촉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비접촉만 하지 않았지 뿐만 비접촉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더 많은 접촉을 연결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워크박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사물 인터넷, IoT라든지 소셜 미디어 또는 디지털 학습 플랫폼, 증강 가상현실, 드론, 뭐 3D 인쇄 등 이런 기술들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이 되고 인공지능도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서 사실 기회가 위기인 것처럼 마치 그 구두점 평행 이론처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제3의 물결이라고 유명한 그 이 미래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여러 번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정책 제안도 해주신 분인데 이분은 그 인류 사회를 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물결이 1만 년 전 농업혁명기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도시를 그 사람들이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서 이 수렵 채취 시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착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문명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게 되는데 1만 년 전에 그 농업 혁명을 우리가 첫 번째 물결이라고 이 엘빈 토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2의 물결이 18세기의 산업혁명기인데 이 산업혁명기를 겪으면서 그 대량 생산 체제가 되는 거죠. 가족들은 대가족,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삼촌 고모까지 해서 한 집에 이제 그 가족이 있던 것이 핵가족으로, 즉 부모하고 자식으로만 남는 그 아주 핵가족만 남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 21세기 정부화 시대 또는 그 이후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아직 보지 못하시고 이제 이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3의 물결 시대를 또는 이제 그 이상의 시대를 지금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까지는 2차 산업혁명이 제2의 물결 시대라고 하고 3차 산업혁명을 정보통신의 그 변화 시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는 이번 엘빈 토플로가 말한 제3의 물결이 꽃피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문명이 이제 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생산에 있어서 이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2차 산업혁명기를 크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산업혁명기를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어원이 나온 게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계식 생산 설비로 했던 것이 인더스트리 1.0 그 다음에 전기 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이 인더스트리 2.0 그 다음에 IT 기반의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3.0이고요. 그다음에 IC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래갖고 정보통신과 제조업이 완벽하게 결합이 돼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라고 하는 이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 안으로 이제 통합되어 나가는 것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 말의 이제 키워드는 사실은 이제 점점 변질이 돼서 이제는 산업 4.0이 아니라 거기다 혁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아까 그 인더스트리 4.0하고 달리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쓰는 거죠. 인더스트리 1.0이 아니라 제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그 증기기관을 처음 발견한 스티븐스가 처음 증기기관을 만들었던 18세기 제1차 산업, 영국에서의 제1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그러니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기에 이제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이제 섬유공업들이 굉장히 발전한 것을 우리가 첫 번째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이제 전력이 보급되고 이 컨베어 벨트를 이용을 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 이런 시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인데 컴퓨터와 이제 인터넷 기반의 이제 지식정보혁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진.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까 클라우드 슈밥이 2015년,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했거든요. 그 시기를 201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가 IoT,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만물 인터넷 또는 그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혁명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용어로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은 산업 전략으로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산업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구나. 독일에서는 그냥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 아직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나라들이 그 각각 자기 나라의 용어로 또는 이렇게 많이 4차 산업혁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 기술은 크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호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인공지능 또는 뭐 그러니까 특별한 분야에서의 그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범용으로 쓸 수 있고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 시대 기술 그리고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오그먼트 리얼리티, 뭐 예를 들면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부분들 그리고 5G라고 하는 그 초고속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초고속 컴퓨팅 그리고 컴퓨터 비전, 컴퓨터를 통해서 인식하는 이런 기능들,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이제 그 융합이 되면서 IoT, 그러니까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이라고 만물 인터넷,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된다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IoE, 만물 인터넷, 지능형 로봇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3D, 4D 또는 빅데이터, 나노생물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결합이 돼서 소위 말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혁명이 확정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먼저 그 IoT와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래의 어떤 직업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 건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oT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기반은 여러 유비쿼터스, 유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유비. 어디에서나, 뭐 쿼터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
존재하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쓰고 요즘은 이제 그냥 Io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어떤 장비들, 센서들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돼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어떤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통합이 돼서 각 분야에 걸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IoT라고 하는 것은 이 횡적으로 보고 종쪽으로 본다면 이런 디바이스 레벨, 아까 유비쿼터스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터넷으로 묶을 수 있게 네트워크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서비스의 이 분야는 제조업 분야, 자동차 분야, 횡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헬스, 홈, 도시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IoT라든지 또는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종적으로는 어느 단계에 우리가 장비를 보고 있는 거고 또는 이 횡적으로 본다면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면 됩니다. 즉, 이 서비스 분야가 이제 최종적인 우리의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종착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기 그 통계표를 본 것처럼 IoT 관련된 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 아까 본 횡적인 부분에 종적인 분야에서 단말,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이 연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가 극적으로 이제 즉 서비스 분야에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90% 정도의 단말 분야는 10% 연성장률이 10%에 비해서 서비스 분야는 무려 90%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에 보게 되면 팡이라 그래서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그다음에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전부 서비스 업체들이죠.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IoT가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과 이제 결합이 되는데 산업혁명 또는 이제 정보화 혁명 또는 초연결 혁명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능형 로봇과 연결이 돼서 이제 초연결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혁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IoT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19 이후에서는 임상 진료 분야 또는 오염물 소독,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 약물 제공하는 거라든지 또는 청소 또는 이제 각종 바이러스 퇴치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한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고 우한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고 미국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코로나 19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인간이 이제 감염병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와 서비스, 비즈니스를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 빔 브래쉬가 있는데 이 칫솔입니다. 칫솔. 이 칫솔은 이 일을 닦게 되게 되면 하루에 내가 정확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닦고 있는지 운동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았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센서가 달려 있어갖고 이 사람의 잇몸 상태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정도의 기초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칫솔질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건강 상태까지 조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돼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모든 생체 정보를 유지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칫솔 하나가 IoT 장비가 서비스로 연결되는 거죠. 의료 서비스로. 그리고 평생에 칫솔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페이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예는 예를 들면 이 미국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보험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퀴에다가 이제 그 센서를 달아갖고 이 몇 마일이나 이제 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운행된 자동차의 운전 습관이 만약에 이제 뭐 급가속을 한다든지 급정거를 한다든지 또는 뭐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 습관까지 다 정해서 후불로 이 사람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보험료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운전도 안전 운전을 하게 되겠죠. 급가속 급 브레이크 안 밟고 과속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도 그 피해가 적게 되니까 보험사의 그 이익이 되고 이 보험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처음엔 별 볼일 없던 회사가 그 미국 최고의 어떤 보험회사로 이제 거듭난 거죠. 이런 IoT 서비스 하나를 가지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 그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 IoT와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이제 그 얘기 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란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인공지능이란 말은 1950년대부터 그 유명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수학자 튜링이라는 분이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인데 인공지능이 되려 그러면 이 서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되려면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그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그림처럼 판정관이 있어갖고 벽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막 물어보는 얘기를 해서 얘가 사람인지 얘가 컴퓨터인지 알 수 없으면 즉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인공지능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 통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2000년대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것이 곧 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이 슈퍼컴퓨터가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2014년 6월 7일입니다.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2015년부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클라우드 슈밥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기계냐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그런 뜻인데, 인공지능의 그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 뭐 사람들이 이제 연애도 이제 직접 만나는 연애 대신 사이버 뭐 연애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 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기 개봉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여비서가 그 사만타라고 하는 여비서가 641명과 동시에 연애, 남자 640명과 동시에 연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깊게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인공지능 아까 얘기한 그 튜링 테스트 통과하기 때문에 보통 이 전화를 통해서 그 사만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이것이 인공지능인지 일반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여기 엑스 마키나라는 말도 영화도 이게 유명한 영화인데 이 어떤 인공지능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 시험관으로 했던
아주 유명 지금 구글 회장과 같이 유명한 이제 과학자가 이 엑스마키나라는 이제 인공지능 여자를 만들었는데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이 주인을 배신하고 죽이고 그 튜링 테스트를 한 남자를 마치 꽃뱀처럼 이렇게 해서 이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는 뭐 그런 영화인데 뭐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기에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예술과 그 인문학이 먼저 그 과학기술 혁명을 이제 우리가 가져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상상력들이 아까 만화처럼 이것이 가능할까 했던 것들이 60년, 70년 후에 그대로 진행된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곧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언컨택트 사회라고 하는데 어떤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 접촉하는 연애도 없어지고 사이버 어떤 그 뭐 가상의 어떤 뭐 AR, VR 뭐 이런 장비를 끼고 뭐 비접촉 상태로 뭐 연애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2020년 2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기 지금 필리핀에서 220쌍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전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이 마스크 코로나 키스라 그래서 입도 되지 않고 이 접촉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키스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요새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50cm 이내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제 친밀한 거리, 인티메이트 스페이스라 그러고 개인 거리를 1m까지 거리를 이제 아주 친밀한 개인 간 거리 이거를 이제 대면하는 거리죠 보통. 이것이 그 퍼스널 스페이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라 그래서 1.2에서 3.5m.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 대면 거리가 아닌 약간 떨어져 있는 격리 거리, 소셜 스페이스 거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만들었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거리 이상으로 점점 떨어져서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마치 SNS를 통해서 또는 공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촉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언컨택트 또는 언택트 요새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컨택트 비접촉 시대 이런 그런 시대 또 그것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가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IoT 또는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런 사회들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뭐 극적인 뭐 이런 영화로서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이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에 따라서 보면은 뭐 인공지능과 휴머니즘의 다른 이제 바이센템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인간과 그러니까 로봇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같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이 인공지능과 결혼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남자가 2200년도인가 그때 결혼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로봇을 포기하고 이렇게 로봇은 원래 불멸인데 하드웨어만 계속 갈아 끼게 되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뭐 죽는다는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센티멜 영화 같은 되게 되면은 인공지능도 이제 휴머니즘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인공지능도 나중에 뭐 법적인 어떤 상속이라든지 또는 법적 문제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인공지능과 휴머니즘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호킹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AI가 인류보다 빨리 진화할 수 있어서 나중에 로봇이 반란이 나올지도 모른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끝까지 간다고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특이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이 더 싱귤레리티 is real라는 즉 이 싱귤레리티라는 그 말로써 인공지능의 이제 이 특이점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이점이라는 것은 그 퀀텀 립 또는 그 퀀텀 도약이라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물리에서
아주 고압과 엄청난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압과 고율을 갖다가 물질에다가 가하게 되면은 특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특이점이 마치 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혁명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이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인공지능에서의 이 특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즉 여기 쪽에 쭉 아까 그 구두점 평형 이론처럼 쭉 평형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쭉 발전하게 됩니다. 이 지점, 이 특이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특이점이 이제 발생이 하게 되게 되면 인류가 진화가 지금 5단계에 있는데 인간이 기술과 인간지능이 융합 단계가 되게 되는데 즉 인간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나타나기까지의 생물학적 진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 5기까지 왔는데 이 특이점이 되게 되면 6기가 돼서 인간의 우주를 벗어난 인간의 어떤 인간이 우주를 벗어나는 마치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우주의 비밀을 발견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진화의 최종 목표가 이제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물리 법칙들이라든지 우주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싱귤러리티라는 얘기고, 싱귤러리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이 말을 만들어낸 레이 커즈웰 같은 분은 2045년 정도면 이 싱귤러리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45억 년 전 또는 100억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지금 이 시기에 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시간으로 치게 되면 그럼 몇 초 전에 하루 24시간으로 우리 우주 역사를 우리 지구 역사를 본다면 12시간 중에 거의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 인간이 나타나서 아까 4차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이 되고 이제 마지막 최종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귤러리티에 대한 어떤 카운트다운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개발의 그 동향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IB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구글, MS, 페이스북, 애플 이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공지능만 만들게 되면 그 인공지능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개발해 줄 거죠. 예를 들면 구글의 딥러닝만 잘 개발하면 그 딥러닝이 알아서 뭐 과학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만 사실 하나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죠.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조차도. 그래서 이미 우리가 뭐 이세대의 알파고에서 우리 본 것처럼 이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2011년 전에 그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왓슨이 이 퀴즈쇼에서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뇌파로만은 그러니까 마우스 대신에 뇌로만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또는 뇌의 생각으로만 입력을 하는 이제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입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타이핑이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그냥 기록이 되는 뭐 이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일부 CF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 걸쳐서 보게 되면 그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미 2016년도에 그 가천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병원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전 세계에 모두 수천만 명의 그 임상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거의 진료 분야에서는 이미 그 인간의 의사 진료를 뛰어넘는 거죠.
인간 의사의 진료 오진율이 40에서 50%인데 왓슨은 2017년 90%를 벌써 넘어섰고 이제 99% 가까운 형태로 굉장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 이 왓슨 그 슈퍼컴퓨터 하나가 전 세계의 인구를 다 그 된다는 거죠. 예, 허준호. 예, 허준호 말씀하세요. 여기 음소거가 안 되는데. 허준호 뭐 질문 있어요? 잘못 눌렀습니다. 예? 잘못 눌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IBM 왓슨 의사라든지 지금 현재 IBM의 왓슨 변호사라고 해서 AI 변호사가 변호사가 그 로펌에 그 취직을 해서 실제 돈도 받고 해서 그 변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건의 어떤 그런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도저히 인간 변호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부분,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이제 점점 인간이 이제 이 AI에 대해서 경쟁력이 잃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최근 이제 뭐까지도 보게 되면 의사가 뭐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지만은 미래 시대에는 이제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용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업으로. 그러니까 의학을 연구하는 분야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임상 분야의 의사들은 이제 점점 이제 사용화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왜냐하면 진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뭐 처방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인간이 이제 굉장히 이 위험한 이제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본 것처럼 오진율이 50%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이제 진행을 하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IBM 왓슨이 이제 그 영화 예고편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왓슨 그 영화 감독이죠. IBM에서는 그 왓슨 시리즈인데 왓슨의 영화 감독이었고 거의 모든 분야의 이런 이 전문가들을 그 인공지능이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 분야에서 왓슨 조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과 챗봇이 지금 거의 여기 시리라든지 뭐 구글 어시스턴트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걸 저도 이제 집에 애엄마한테 저녁에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 연락해줘 하면 이제 자기가 전화해서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스마트홈 또는 이제 이런 챗봇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이제 일반화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40개국의 언어로 동시 통역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점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돈 10만 원짜리 이 스피커만 있으면 동시 통역관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 영어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몇십 년 동안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넌센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만 원만 주면은 완전 통역이 가능한데 거기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만화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근데 만화 같은 경우도 한 동영상을 만들어 찍어서 이제 우리 이 손녀가 이제 그 강아지에 이제 그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내가 만화로 만들어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되면 스토리보드에서 한 1초면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여기다가 스토리만 이제 글씨만 쓰면 만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만화를 생성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구글이 이 인공지능 이제 2년 전에 이제 만든 건데 아까 이게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실제 그 인공지능인지 상당히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AI인지 인간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튜링 테스트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튜링 테스트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금 누가 인간인지. 예약을 하는 거죠. It turns out a big part of getting things done is making a phone call. You may want to get an oil change schedule, maybe call a plumber in the middle of the week. 엔진 오일, 예약, 미용실 예약 등 예약을 하는 거죠. You know, we are working hard to help users through those moments. We want to connect users to businesses in a good way. Businesses actually rely a lot on this, but even in the US, 60% of small businesses don't have an online booking system set up. We think AI can help with this problem. So let's go back to this example. Let's say you want to ask Google to make you a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noon. What happens is the Google Assistant makes the call seamlessly in the background for you.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미용실 An 전화를 appointment for 합니다. you. Let's listen.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That was a real call you just heard. The amazing thing is the assistant can actually understand the nuances of conversation. We've been working on this technology for many years. It's called Google Duplex. It brings together all our investments over the years i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deep learning, text-to-speech. By the way, when we are done, the assistant can give you a confirmation notification saying your appointment has been taken care of.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 want to call a restaurant, but maybe it's a small restaurant which is not easily available to book online. The call actually goes a bit differently than expected. So take a listen. 레스토랑입니다. Hi, I'd like to book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ith
Nex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need to go like after like 5 people, for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7. Oh, not even too busy. You can come for week, okay? Oh, I gotcha. Thanks. Again, there was a real call. We have many of these examples where the calls quite don't go as expected, but the assistant understands the context, the nuance, it knew to ask for wait times in this case, and handle the interaction gracefully. But we're still developing this technology, and we actually want to work hard to get this right, get the user experience and the expectation right for both businesses and users. But done correctly, it'll save time for people and generate a lot of value for businesses. We really want it to work in cases, say if you're a busy parent in the morning and your kid is sick and you want to call for a doctor's appointment. So we're going to work hard to get this right. There's a more straightforward case where we can roll this out sooner, where, for example, every single day we get a lot of queries into Google where people are wondering on the opening and closing hours of businesses. But it gets tricky during holidays, and businesses get a lot of calls. So we as Google can make just that one phone call and then update the information for millions of users, and it will save a small business countless number of calls. So we're going to get moments like this right and make the experience better for users. This is going to be rolling out as an experiment in the coming weeks, and so stay tuned. A common theme across all this is we are working hard to give users back time. 방금 본 것처럼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이런 것이 수준이었고요. 지금 2000년이 들어와서 이것보다 더 훨씬 더 굉장히 비약적인 어떤 발전을 지금 구글이 하고 있고, 이 동시 통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시고 동시 통역으로 내가 한국말로 하게 되면 전화를 중국말로 바로 통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서비스가 지금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IoT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지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이점이 2045년까지 얼마 남지 않는 동안에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변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IoT, 인공지능보다 더 큰 문화적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빅데이터는 무엇이고, 빅데이터가 가져올 어떤 인문학 혁명 또는 UN 미래보고서를 통해서 본 미래 사회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사회는 에너지라든지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미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막상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이런 사회에 있을 줄을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난 준비를 못했다. 나는 그래서 뭐 이 사회의 루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자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해서 미리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1초에 여기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그 1분 동안 발생하는 일들이 쭉 표시되고 있습니다. 뭐 1분 동안 뭐 70만 아워의 비디오가 뭐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에서는 87,000아워가 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은 얼마 이상 보내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통계들이 쭉 실시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사이트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많다는 것이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4개의 4V라고 하는 여기 보면 베어리어티, 벨로서티, 볼륨이라고 하는 즉 다양한 베어리어블한 변화, 베어리어티 그 다음에 그 볼륨의 양에 있어서 그 엄청난 이제 크기 또는 그 속도 굉장히 빨리 이제 많은 양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와 다양성과 속도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단위가 우리는 저희가 이제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1970년대만 하더라도 뭐 그때는 뭐 디스크도 뭐 디스크 자체가 없었죠. 70년대에는 뭐 그 종이 테이프로 저장 장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그 애플의 PC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뭐 플로피 디스켓이 있었고요.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하드 디스크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보급이 됐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처음 나올 때는 뭐 40메가 하드 디스크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지금은 뭐 몇십 기가 우리 핸드폰만 하더라도 뭐 32기가, 64기가, 뭐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보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정보의 양이 과거와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 데이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도 우리가 과거에는 뭐 1K, 1메가, 뭐 1기가 이렇게 쓰던 것이 이제 테라, 페타, 엑타, 제타, 요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큰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 시대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최고의 직업은 지금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미국에서 월가에서 옛날 과거에 뭐 변호사라든지 뭐 금융 딜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21세기는 가장 최고의 직업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빅데이터가 어떤 그 사회의 큰 변혁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인문학 분야에서만 예를 들어 본다면 구글이 그 전 세계 도서관의 책을 다 이제 그 모아갖고 그것을 이제 이 지식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를 지식으로 이제 그 전자 도서관을 만드는데 전 세계 도서관을 다 뒤져서 그 목록을 쭉 보니까 전 세계의 책의 종류가 1억 3천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입력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입력한 게 한 3,300만 권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800만 권을 그 구글 앵그램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오픈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 1800년 전부터 예를 들면 여기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뽑은 겁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그러니까 에그냐 치킨이라는 걸 갖고 한번 1800년대부터 2000년까지 800만 권의 책을 뒤져서 그 빈도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프로. 그랬더니 달걀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결국 치킨이 더 높아진다는 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닭이냐 달걀이 했을 때 과거에는 달걀이 우세했는데 이제 치킨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앵그램이라는 말로 보게 되면 데이터하고
가드라는 신이라는 말을 200년 동안에 이렇게 쭉 보니까 보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압도적으로 되는 거죠. 과학과 종교도 마찬가지죠. 과학과 종교가 과거에는 종교 릴리전이 굉장히 이제 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과학이 종교를 앞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코리아가 원래 먼저 우선이었죠. 근데 보게 되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코리아가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이런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남자냐 우선이냐 이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1990년대가 되게 되면은 우먼이 남자를 더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이 사회의 트렌드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현상들,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은 정보들이 쏟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알다시피 거의 뭐 150만 명 정도 이상,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의 벌써 9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팬데믹으로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데이터들이 과거에는 뭐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팬데믹 코로나의 추세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아직 절대 꺾이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사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1차 유행보다 2차 유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1918년도에 1918년부터 20년 사이에 약 15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통독부 기록에 의하면은 950만 명 정도 인원이었는데 약 한 1.5%의 인원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를 내보면 갑자기 이제 그게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갑자기 인구가 15만 명 정도로 죽는다는 이제 사망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스페인 독감으로 이제 죽었다고 보는데 당시 세계적인로 본다면은 한 2천만에서 5천만,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됐는데 한 5천만 명 정도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19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을 때 1%로 감안한다 그러면은 우리 60억 인구 중에 1%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제가 이거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이걸 한번 뽑아봤는데 구글 트렌드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의 이 정점이 여기 보게 되면 3월 11일 팬데믹을 선언을 하고 나서 최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 마스크라는 걸 같이 비교해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4월 4일에 겨우 이렇게 잠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와 마스크로 해서 우리나라만을 갖고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까 여기 전 세계하고 달리 먼저 2월 24일 먼저 이제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이 이때 1월 달에 유행을 했죠.
우리가 신천지 때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이때 이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 팬데믹 때는 오히려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뭐 외국의 어떤 영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관심이 높아지긴 하는데 우리는 마스크에 대한 요구가 1월 달에 이미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났고 2월 달에 이미 최고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9월 트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가 되게 되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벌써 이제 우리가 건강심사평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그 감기약을 많이 산다든지 또는 어떤 호흡기질환 관련된 어떤 뭐 물품이 많이 팔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질병이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주의보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 방역을 갖다가 아주 그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공공보건 정책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앱이라는 거라든지 질병본부의 그 재난경보 앱을 통해서 우리가 뭐 100m 근처만 가더라도 여기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진행됐다 안 됐다의 경보를 갖다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인근에 어떤 어떤 재난 경보를 받아갖고 미리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정보하고 결합이 돼갖고 공중 보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그 공공 데이터라 그래서 이 포털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이 데이터들을 무료로 얻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빅데이터 거래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시장까지, 데이터 거래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빅데이터는 거의 생존에 필요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 커피숍이나 하겠다고 했을 때 커피숍을 하나 차리더라도 서울시에 들어가서 골목상권 창업 분석이라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지 자기가 사업을 할지 망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미아리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창업을 했을 때 그 해당 상권에 뭐 예를 들면은 과밀 지수는 얼마가 되고 거기서 그 동네에 뭐 치킨집이라면은 그 평균 치킨 매상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거기에 똑같은 업종에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위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한 어떤 빅데이터가 어떤 어떤 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생활에 필수적이고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의 주요한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UN 미래 보고서가 1991년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1988년도에 이제 2000년대 밀레니엄이라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보고서가 유엔에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어떤 학생 여기 질문 있어요? 여보세요?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여보세요? 들리세요? 한 시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자, 쭉 하는 게 그냥 쭉 진행합시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나중에 한번 다시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유엔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1988년부터 그 2000년까지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매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밀레니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예측을 해서 현재까지는 올해 나온 보고서는 2055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인데 2055년, 그러니까 35년 후에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게 쭉 예측하는 보고서를 미래 보고서라고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지금 태어난 애는 뭐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태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하고 정부를 뭐 블록체인이 대체하고 합성 생물학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드러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들이 의하게 되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소행성 광업, 다른 행성에 가서 광업을 해온다는 거죠. 어떤 알약만 먹으면 수명이 딱 즉시 뭐 학습이 된다는 뭐 그런 약도 나타나고요. 뭐 그다음에 기후도 제어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재생 에너지인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체가 되거나 없어지고요. 그 재생 에너지, 즉 화석 연료는 한번 써버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연의 태양빛은 계속 재생이 되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계속 수력은 자연에 의해서 재생이 되지만 이 화석 연료는 다시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는 이 인간이 그 환경만 오염시키고 사실은 이 기후 변화를 야기하고 아주 이 인류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죠. 근데 이것들이 전부 이제 그 솔라 에너지가 이제 압도적으로 점점 간다는 뭐 이런 전망입니다. 미래 사회는. 그래서 전력도 그렇고요. 분산형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많은 것들 중에 자율주행 단계인데,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지금 현재는 이제 한 3단계 정도. 그러니까 운전자가 약간 이제 보조를 해 나가서 이제 쓰는 이런 정도의 단계가 되는 게 지금 3단계에서 지금 4단계에 넘어가는 단계인데, 5단계가 되게 되면 완전 자율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고용과 관련해서 인간이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운전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거죠. 운전을 금지하게 되는 법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거의 0.00001%의 사고를 내는데 인간은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같이 위험한 운전자는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직업에서 만약 운전과 관련된 직업들을 택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하는 분야가. 그래서 이제 뭐 드론 택시라든지 뭐 여기 이항이라는 건 뭐는 이 드론 택시 이항 212라는 중국에서 지금 개발한 시제품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애플의 뭐 아이무브, 구글 웨이모, 그다음에 뭐 테슬라의 이제 S 모델, S 시리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서 2022년, 그러니까 한 2년 후 정도가 되면 아까 레벨 4 또는 레벨 5 정도로 해서 거의 완전 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곧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고요. 한번 지금 배달의 민족이 자율주행차를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 한번 구글 아까 배달의 민족 앞에 거는 좀 되는데 배달 카는 좀 대신 요 배달 로봇입니다. 딜리라고 하는 배달 로봇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아파트 내에서 또는 그 건물 내에서 쓰는 배달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번호를 입력해서 이렇게 되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려요. 코덱이 없어갖고 딜리버리 카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딜리버리 자율주행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이동식 마트, 그러니까 무인 판매대, 뭐 식품 판매대 이런 무인 식품 판매 차량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많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곧 이런 부분들이 곧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럼 우리 미래 사회 직업 환경, 노동 환경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엔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은 세계 인구의 2050년 세계 인구는 96억 명이 될 거고 인간의 평균 수명은 130세.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13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150이 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비중으로 보게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증가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로 소득 격차가 확대될 거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될 거고요.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이 노동 수익보다 높아지고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은 자동화되고 대부분의 인간 노동력은 대체가 돼서 현존하는 직업의 20억 개가 2030년 불과 앞으로 10년 후면은 소멸되고요. 20억 개가. 그다음에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15년 안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80%는 곧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한 40세, 50세가 됐을 경우는 지금 있는 모든 일자리들은 거의 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201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는 65%가 알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즉 완전히 새로운 직업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이 2020년에 지금 현재 11%인데 2050년이 되면 24%.
2100년이 되면 100% 실업률, 완전 실업 상태로 로봇이 모든 걸 이제 대체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직업, 일, 고용의 개념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이제 장치들이 없으면 실업률 자체가 무의미한 어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UN 보고서에 의한 내용입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고용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감소되는 직업이 있고 증가되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무, 행정, 제조업, 건설, 채광 이런 예들은 쭉 감소가 되고 재무 관리라든지 컴퓨터, 수학, 공학 이런 부분들은 이제 늘어나고 즉 직업에 따라서 많은 이 종류의 직업들이 사라지는 직업과 감소하거나 사라지거나 증가하거나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일자리의 트렌드가 어떤 정형화된 업무는 즉 매뉴얼로 가능하게 된 내가 이 일은 어떻게 한다. 어떤 그 매뉴얼이 가능한 직업들은 전부 자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거나 기술 갖춘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고 근로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은 감소가 되고 단기 프로젝트형 일자리가 증가되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일자리가 증가된다는 거죠. 특히 하드 스킬, 그러니까 측정될 수 있는 기술, 뭐 예를 들어 토익이 얼마다 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뭐다 또는 뭐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하는 점수로 낼 수 있는 하드한 기술들은 전부 AI로 대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드한 기술들은 전부 AI로 대체되고 측정될 수 없는 소프트 기술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게 되면 일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변화가 이해되는데 나중에 자세한 자료들 시간 관계상 미리 배포된 그 자료를 갖다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파괴적 기술과 소멸되는 직업은 이와 같은 분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자동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택시, 버스 기사, 뭐 우편 배달부, 경찰, 판사, 변호사, 뭐 주차, 뭐 대리운전사, 뭐 이런 그 기사들이 그 자율주행으로 이제 쭉 사라지고요. 드론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3D 프린트가 진행이 되면서 건축,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큰 건물도 이제 3D 프린터로 큰 빌딩을 짓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프린터가 이제 빌딩을 짓는 거죠. 10층짜리, 20층짜리 빌딩을.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의해서 기자라든지 지금도 뭐 많은 기사들이 이제 기자가 빅데이터를 진행되는데 기사, 뭐 다이어트 영양사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이벤트 기획사, 피트니스 트레이너, 통번역 전문가, 교사, 고객 서비스 전문가, 그다음에 로봇 기술, 그다음에 소매전 직원, 계산대, 외과의사, 약사, 수의사, 경비원, 뭐 이런 직업들이 이제 이 약사, 뭐 이런 수의사들도 이제 많이 이제 로봇에 의해서 로봇 약사, 로봇 수의사가 이제 대체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파괴되는 이제 직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런 직업들을 내가 갖고 싶다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 생겨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직업도 있지만 미래에 생성되는 직업들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런 직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IT 로봇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전문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홀로그래피,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복제 전문가, 생체 로봇, 그 다음에 뭐 기억 수술외과, 뭐 장기 취급, 유전자 상담, 치매 치료, 임종 설계사, 두뇌 시뮬레이션 뭐 이런 분야들이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남여섬유 의류, 미래예술가, 디지털 고고학자, 캐릭터 MD, 네로캐스트, 그다음에 넬로캐스트, 그다음에 특수효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생활 여가 분야에서도 미래 가이드, 생활 가이드, 배양육 전문가, 결혼 및 동거 강화 전문가, 뭐 아바타 관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이제 그 발생하는 새로 생길 직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 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특이점이 그 싱귤러리티를 처음 얘기한 레이지 커즈웨이라는 사람은 구글에서 그 500살 프로젝트 하는 그 벤처 기업에 있는데 이 사람 얘기하면은 뭐 돈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5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한국 과학 교육의 현실은 엘빈 토필러, 아까 그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필러가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세계 일자리의 20억 개가 사라지고 지구인 80억 명 중에 절반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미래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2050년이 되면 당시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130세가 될 것이고 평생 20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다고 합니다. 국가가 평생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구의 50% 이상이 기술적 실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에는 직업이 내가 하나만 잘할 수 있는 된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20개 이상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학자들이라든지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시대에는 시험이 없어지고 암기가 필요 없어지고 웹에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합성하는 기술이 중요하고 그리고 고착된 마인드셋. 내가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난 할 수 없어라는 이런 고착된 마음이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계속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라는 성장 마인드, 그로스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4C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비티, 창의력, 그 다음에 크리티컬 싱킹, 비판력, 콜라보레이션, 협동. 이것이 4C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소통, 창의력, 분석력, 협업을 배우는 것이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의 교육의 미래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보고서들이 같은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그 4C와 관련해서 WEF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1세기의 미래혁명에 대해서 기초 문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문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영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해 문해를 하는 리터러시 또는 수해 그러니까 수를 이해하는 어떤 수해 또는 과학에 대한 이해 이런 어떤 리터러시의 그 모든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19세기, 20세기 교육이 리터러시 교육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게 4C,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협력. 이 4C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역량이고요.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역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역량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4C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질을 키우는 것인데 창의성과 주도성과 일관성, 도전력, 그 다음에 적응력, 리더십, 과학과 문화에 대한 자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해, 리터러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량과 자질에 대한 교육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것이 평생 합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WF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어떤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정서에 대한 학습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WEF에서는 14가지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강의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육들,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크, 그러니까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무크에 대한 어떤 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새 코로나19로 해서 뭐 우리 대학 학습이 온라인이 되면서 이 온라인 강의가 점점 경쟁력이 좀 있게 되고 있는데 이런 무크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늦었죠, 사실은. 그래서 2020년도 한국 코리아 무크 같은 경우는 코세라 같은 경우는 2020년 1학기, 그러니까 올해 1학기에 3,008개의 코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지아 공대는 이 석사 과정을 45,000불인데 보통 3학기 기준으로 45,000불이 소요되는 과목을 7,000불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학위를 제공해주는 이런 코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700개 강좌가 지금 현재 무료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요. kmuc.kr 참여 기간이 현재 100개 이상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평생 교육 과정에서 이런 K무크라든지 무크의 중요성이 굉장히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VR, AR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북한도 이제 사실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앞으로 엘빈 토플로가 얘기하듯이 제3의 물결이 되게 되면은 언택트 사회가 되고 언택트 사회가 되게 되면은 간의 전자 근무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엘렉트로닉 코티지라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가 과거에는 토지에 매여서 모든 직장과 예를 들면은 가정이 같은 있었는데 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서 노인들은 뭐 노양원에 보내고 그다음에 애들은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해서 전부 가정과 직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뿔뿔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귀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택근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도심의 어떤 빌딩들도 공동화되고 이렇게 사라지고 어떻게 되면 이제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은 도심의 집값도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고 아마 도시를 떠나서 이 직장이 이제 멀리 이제 그래서 요새는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실리콘발리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굳이 일할 필요가 없고 발리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발리라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시대가 이 근무지 오피스프리한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유한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에 속박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이제 증가되고 있고 뭐 채용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워드프레스라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쇼핑몰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오토매틱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게 되면 선입관이 가른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텍스트 채팅으로만 사람을 뽑는데 채팅을 뽑아서 6개월 동안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시켜서 프로젝트에 성공이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채용을 하는 이런 회사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어떤 굳이 출퇴근을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조차도 일을 하면서 볼 필요가 없는 이런 직장이
점점 이제 일반화될 거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래서 이 회사는 집이라든지 카페 비용까지 전부 뭐 집에서 내가 사무용품 필요한다 그러면 뭐 책상이 됐건 컴퓨터가 됐건 뭐든지 다 사주는 거죠. 그래도 도심에서 유지하는 사무실 유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무실 없이 본사도 없이 시총 30억 불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보다 더 크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오게 되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인원도 94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이 채용을 할 때 이런 10가지 채용 원칙으로 한다고 아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 이런 10가지의 어떤 자격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구글의 채용 물론 구글이 좋다는 게 아니라 구글이 원하는 직장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구나 했을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벌써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2015년에 이미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 빅데이터, 생명과학 등 이런 파괴적인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코비드-19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 가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모든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분야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되는 미래의 노동 환경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을 개발해야 되고요. 문해보다는 문제풀이, 암기 유지, 스펙 쌓기 이런 어떤 리터러시 중심의 교육이나 학습을 벗어나서 사시라고 대표되는 자질과 그 다음에 역량을 개발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50년이 되면은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된다 그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년 이상 이 지구에 머무른다고 생각했을 때 100년 후에 나의 미래와 100년 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건지 또는 일자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 건지 앞으로 20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사회, 노동,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의 파괴적 변화에 대비해서 자질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혁신 속도론을 제시했는데 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는 데 비해서 정부가 그다음 학교가 그다음에 정치 조직, 법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 사회가 천천히 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먼저 선도하고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